불완전하게 완전해지다. 이과수보단 전자상가, 시우다드 델 에스테, 파라과이. 20층 아파트 높이에서 초당 6만 톤의 물이 쏟아진다는 거대한 폭포. 이과수 폭포는 아르헨티나의 80%, 브라질의 20%에 걸쳐 있다. 사흘을 투자해 아르헨티나 쪽과 브라질 쪽 모두를 보기로 했다. 우선 아르헨티나의 이과수 폭포인 푸에르토 이과수에 갔다. 입구에 들어서자 입이 길게 나온 너구리들이 막 안겼다. 귀엽다며 수선을 피웠지만 개미를 흡입하는 모습을 보곤 피해 다녔다. 사람 좋아하는 개미알 끼였다. 서울대 공원의 코끼리 열차 같은 것을 타고 내부로 들어가면 이과수 폭포가 나온다. 폭포 둘레의 난간을 거닐며 관람할 수 있다. 베스트 포인트는 악마의 목구멍. 이름만큼 세차게 물이 쏟아지는 구간이다. 언젠가 방류하는 팔당댐을 보며 나도 모르게 몸을 던질 것 같았는데 악마의 목구멍은 정말 그리 될까봐 감히 오래 바라보지 못했다. 근처라고 하긴 못한 한참 떨어진 지역에서 바라보는데도 온몸이 젖었다. 폭폭수가 떨어지며 공중으로 튀겨내는 물만으로도 주변은 잠식됐다. 물로 꽉 찬 느낌, 어른이나 아이나 목구멍이 뱉어내는 물에 신나했다. 괜히 웃음이 나고 소리를 지르면서 쾌감을 느끼고 있었다. 거대하고 또 거대하다. 하지만 이 압도적으로 방류되는 물과 가차없이 하강하는 속도에 나는 그만 질려버렸다. 브라질 쪽 이과수 폭포를 보고 싶지 않을 정도였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싶어 버스를 타고 브라질 쪽 이과수 폭포가 있는 포스투이 구아수로 향했다. 깨끗하게 잘 정비된 도시였다. 하지만 결국 폭포를 보지 않고 휴대폰을 사러 파라과이에 가기로 했다. 휴대폰에 전원이 켜지지 않은 지 오래됐기 때문이다. 포스투 이과수에서 시내버스로 30분 정도면 파라과이의 시우다드 델 에스테에 도착한다. 강을 건너면 바로 파라과이인 것이다. 행여나 입국 심사를 할까 여권을 챙겨왔지만 모두 옆집 드나들듯이 했다. 이곳은 전자제품이 면세여서 관련 상가들이 밀집해 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용산 전자상가 같았다. 거리는 사람과 오토바이로 혼잡했다. 20살의 노트북을 사기 위해 용산 전자상가를 갔을 때의 주눅이 살아났다. 호갱이 되리란 직감이랄까? 마음 굳게 먹고 제일 번듯해 보이는 테크노마트에 들어갔다. 세계 여러 브랜드의 휴대폰을 지하 1층, 2층, 3층, 옆, 앞 모두에서 팔고 있었다. 나는 가장 저렴한 스마트폰을 골랐다. 한국 브랜드지만 설마 한국어 설정이 없을까봐 걱정됐다. 직원을 찾아다니며 한국어가 되냐고 물었는데 이 수만 가지 기계를 어떻게 다 아냐는, 심지어 한국어까지 알아야 하냐는 표정이었다. 결제 전에 전원을 켜서 확인할 수도 없었다. 포장을 뜯는 순간 환불 불가였다. 다행히 구입한 휴대폰에는 한국어 기능이 있었다. 하지만 잔뜩 깔려있는 게임이 중고임을 말해줬다. 용량도 8기가여서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깔고 싶으면 다른 하나는 지워야 했다. 테크노마트에는 노트북 코너도 있었다. 마침 노트북도 고장난 터라 고민됐다. 하지만 출국 직전에 노트북이 고장나 인천공항 근처에서 급히 새 걸 구입한 슬픈 추억이 떠올라 사지 않았다. 한국에 보낼 원고가 있었지만 당분간은 빌려 쓰기로 했다. 다행히 후에 노트북은 습기가 덜한 지역에 가자 알아서 복구됐다. 쇼핑을 끝내고 한식당에 갔다. 파라과이는 남미 다른 지역의 한식당보다 저렴했고 심지어 회사가 있던 강남구 백반보다도 저렴했다. 고민 끝에 비빔밥을 먹었으나 차라리 김치찌개를 시킬 걸 후회했다. 비빔밥은 고추장만 사면 언제든 해먹을 수 있으니까. 한식당에선 매우 진지해진다. 주인 아주머니는 이곳에 몇 개의 한식당과 한인마트가 있었는데 법을 어겨 폐업했다고 했다. 직접 만든 막걸리도 팔았는데 김치찌개의 아쉬움으로 뭘 더 시킬 기분은 아니었다. 파라과이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등살에 끼어 고생인데 아마도 이러한 면세 전자상가는 생존법 중 하나였을 거다. 근처 지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곳에 전자제품을 사러 온다고 한다. 나는 포스트 이구아수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새 휴대폰을 신나게 쓰다가 급히 창문을 닫았다. 주변에 오토바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여행자라는 이유로, 남미라는 이유로 타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지만 그때 난 휴대폰도 두 번째 노트북도 보조 배터리도 모두 고장 나거나 잃어버린 터였다. 이파네마에서 온 소녀 리우다제네이루, 브라질.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는 게스트하우스가 많지만 아파트도 많이 되어야 한다. 첫 번째 숙소는 코파카바나 해변이 코앞인 아파트였다. 혼자 살면 참 좋겠다 싶은 작은 원룸형 아파트. 50% 세일가로 3박에 300헤알이니 괜찮은 가격이었다. 두 번째 숙소는 코파카바나에서 이파네마로 가는 길에 있는 방 3개의 아파트였다. 나 말고 다른 숙박객도 있었다. 곳곳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아 본래 가정집인데 대여하는 동안은 거처를 옮기는 듯 했다. 주인 아주머니는 선테늘한 탄력 있는 몸매에 착 달라붙는 옷을 입었다. 브라질 사람들은 이 아주머니처럼 건강미가 넘쳤다. 남녀 모두 그러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듯 했다. 헬스클럽도 가고 심지어 이파네마가 해안가에는 구간별로 운동기구가 있다. 세 번째 숙소는 게스트하우스로 빅뱅 노래가 자주 나왔다. 젊은 직원은 내가 들어갈 때마다 일부러 태양에 눈, 코, 입을 틀고 따라 불렀다. 로비는 맥주 마시며 썸 타는 여행자로 붐볐다. 방은 관광지인 만큼 3층 침대가 놓여 있었다. 3층이라니 아찔하다. 아마 올림픽 기간에는 그마저도 없어 난리였을 거다. 리우에서 열흘간 머물며 매일 이파네마 해변을 산책했다. Girl from 이파네마란 노래를 들은 뒤로 이곳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정말로 올 줄은 몰랐다. 여행은 인생의 꿈으로 확 데려가기도 한다. 인생의 이동은 어찌 보면 무척 쉽다. 저지름의 용기 한 움큼 정도. 주말의 해변은 사람들로 붐볐다. 하나같이 날씬하고 뚱뚱해도 아름답고 건강해 보였다. 엉덩이가 훤히 드러난 수영복이 보기 좋았다. 이파네마 해변에서 시내 중심부까진 꽤 걸린다. 택시를 타고 셀라룬 계단이나 국립도서관 등을 돌았지만 역시나 해변에 머무는 편이 좋았다. 앱으로 걸 프롬 이파네마를 여러 버전을 계속 틀었다. 훌륭한 노래다. 어떻게 변주하든 아름다우니 말이다. 두 번째 숙소인 아파트에서 만난 커플과 라이브 바에도 갔다. 남성은 러시아, 여성은 브라질 사람으로 장거리 연애 중이었다. 캐롤리나가 없었다면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는 라이브 바 밀집 지역에 못 갔을 거다. 그곳에서 들은 삼바는 최고였다. 지금까지 듣던 삼바와는 다르게 소울 있고 멜로디도 다양했다. 여성 보컬은 풍채만큼 힘이 좋았다. 2시간 내리 노래를 부르는데 성량이 떨어지지 않았다. 난 계속 칵테일을 시키며 노래에 흠뻑 빠졌고 흥에 못 이겨 스테이지로 내려가 춤을 추었다. 캐롤리나는 휴대폰으로 포호 댄스를 보여주었다. 2배속 삼바 춤이랄까? 그녀는 물론 출 줄 알았다. 자신이 사는 브라질 북부 해변의 사진도 보여주었다. 현대적인 건물이 휙휙 대차게 밀집하고 그 앞에는 거짓말처럼 하얀 모래사장이 펼쳐졌다. 그녀는 네가 북부에 놀러 온다면 좋을 텐데 라며 아쉬워했다. 나는 브라질 북부에서 사건 사고가 많다는 얘기에 일정을 취소한 터였다. 북부든 어디든 위험한 곳과 아닌 곳이 섞이기 마련인데 말이다. 캐롤리나를 따라 떠날 걸 후회했다. 역시 해보고 후회보다 안 해보고 후회가 더 크다. 다음 날은 예수상을 보러 갔다. 대기표를 나눠줄 만큼 사람이 바글바글했다. 산악 열차를 타고 언덕을 한참 오르는데 이전에 들은 농담이 생각났다. 이 언덕을 열차 대신 걷거나 차로 올라가면 강도를 꼭 만난다는 거다. 강도에게 첫 번째 강도한테 이미 털렸다고 하면 아 그래? 하고 넘어갈 정도라고. 과장이지만 어쨌든 도저히 걸을 엄두가 나지 않는 언덕이다. 언덕 위의 예수상은 거대했다. 밑에서 올려다보니 예수상이 조금씩 움직이는 듯했다. 그래서 아름답다고 하는 건가 싶었다. 내려오는 열차에선 잠들었다. 범죄가 많다는 시내에 나올 때마다 긴장해서일 거다. 저녁에는 이파네마 해변에 있는 킬로그램 뷔페 식당에 갔다. 음식을 담은 접시의 무게만큼 돈을 낸다. 이런 식당이 유행인 듯 꽤 많았다. 뜨뜻미지근한 뷔페 음식은 세계 공통으로 맛있기 힘든가 보다. 다음엔 브라질의 대표 음식인 슈어스쿠 전문점에 가고 싶었으나 결국 비싸서 가지 않았다. 하루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진행하는 파벨라 투어에 다녀왔다. 파벨라 투어는 산동네이자 빈민가를 돌아보는 것이다. 영화 시티 오브 갓의 배경이라고 했다. 가이드는 마을 주민에게 강박적으로 인사했는데 그 모습이 위험지역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일행들은 조금 긴장했다. 청소를 안 하는데 쓰레기가 가득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좁은 골목이 이어졌다. 점차 아 여기서 살면 쉽게 불행하겠다 싶었다. 건방진 생각이다.
어느 집의 창문으로 실내가 보였는데 아이가 TV를 보고 있었다. 푹 빠져 있었다. 집 옆으로 쓰레기가 흘러다녔지만 아이의 방은 내 방이다. 이전에 반지하에서 살 때 룸메이트는 창피하다며 주소에 지하라고 쓰지 않았다. 우편물은 지하 1층이 아니라 1층으로 배달됐고 친구는 상관하지 않았다. 한 번에 소개팅한 남자에게 집에 바래다 주며 다세대네요 라고 하자 창피해했다. 그놈이 창피해야 하는데 집과 동네가 별건가. 그 아이의 방처럼 집안엔 나만의 우주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래도 기왕이면 깨끗한 집이 좋겠지만 이 마을의 월세는 조그만 집이 200헤알, 우리가 방문한 예술가의 작업실이 700헤알 정도라고 했다. 지상 3층에 약 30평 정도 되는 작업실이었다. 그 예술가와 가이드는 친구인 듯했다. 그림 구경을 한참 해야 했고 무언가 사지 않으면 어색해지는 분위기였다. 나는 마음에서 우러나와 파벨라 마을을 그린 그림 한 점을 샀다. 그림을 사니 작가가 함께 사진을 찍어주었다. 나중에 어느 어린이집 옥상에 올라가서 마을 전체를 내려다봤는데 그 그림과 비슷했다. 알록달록 멀리서 보니 아름다워진다. 그 어린이집은 고아와 일하는 부모들이 맡긴 아이들이 머물렀다. 내려가는 길에 헌금 상자가 있어 옥상 이용료 겸 얼마를 냈다. 중간에 빵집에 들러 맛없는 튀긴 치즈와 과라냐 주스를 샀고 중간에 액세서리 상인들이 기다리고 있어 꼬아 만든 실 팔찌 2개 샀다. 양동이와 고철 등으로 연주한 아이들에게도 팁을 주었다. 인출한 200헤아를 다 썼다. 그만큼 팁 줄 일이 많았다. 가이드는 지역 발전에 기부한 거라 했다. 나 역시 팔찌가 예쁘고 공연도 훌륭하여 전혀 아깝지 않았다. 시간이 갈수록 비는 거세져 마을의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황열병, 지카 바이러스 등이 자주 돈다고 하였다. 습한 날씨와 더러운 환경 때문이다. 폐쇄된 호스텔도 있었는데 아무도 이렇게 무서운 곳에 머물고 싶지 않아서라고 했다. 페루, 볼리비아 등에서 생산된 마약이 이곳에서 믹스되어 유통됐죠. 솔직히 지금도요. 나라에서 이곳에 승강기를 설치한 적이 있는데 이용객이 적어 허물었다고 한다. 정말 이 마을에 뭐가 필요한지 모른다니까요. 가이드가 푸념했다. 승강기보단 전염병을 막는 환경 미화가 우선인 듯 싶은데 사실 알 수 없다. 여전히 마약을 만드는지 뒷골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관광객은 알 수 없으니까. 다음날 파나마행 비행기를 타야 했다. 비가 내렸다. 우산을 꺼내기 귀찮아 배낭을 메고 비를 맞으며 공항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저 멀리 파라솔만한 우산이 보였다. 젊은 여자가 명품 가방을 들고 걸었고 마르고 까만 남자가 우산을 받치고 있었다. 파라솔은 크지만 남자는 그 아래 들어가지 않고 팔만 뻗쳤다. 역시 이번에도 이곳을 다 보지 못하고 떠난다는 생각이 들었다.